옛날 어느 고을에 머슴 사는 덕세가 정력이 강해 많은 여인네들을 유혹해 정을 통하곤 했다. 그런데 이웃 동네에 사는 옹심이 역시 욕정이 넘쳐 정력이 강한 남자를 만나고 싶어 했다. 하루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덕세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 교섭해 어느 날 산속 계곡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반갑소. 내가 바로 덕세요. 옹심이라 하옵니다. 두 사람이 만나 으슥한 골짜기로 돌아 들어가니 널따란 바위가 있어서 두 사람이 충분히 누울 만큼 넓었다. 게다가 봄철의 따뜻한 햇볕 또한 잘 비치니 애정놀이 하기에는 더할 수 없이 좋은 곳이었다. 이 좋은 바위를 만난 건 우리 두 사람에게 정말 행운이요. 이렇게 좋은 장소를 얻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럼요. 이렇게 놀기 좋은 곳이 어디 그리 많겠습니까? 곧 두 사람은 바위 위로 올라가 준비해온 술을 한 잔씩 나누어 마신 다음 자, 이제 슬슬 시작해 봅시다. 덕세는 즉시 옹심이를 끌어당겨 몸 위로 올라가 한바탕 일을 벌였다. 잠시 후 욕정에 가시지 않은 두 사람은 또 한 번 거사를 치렀다. 이렇게 두 사람은 한참 만에 그 일을 끝내게 되었다. 그런데 두 번의 작업이 끝나니 두 사람 모두 사타구니 사이가 질펀하여 마치 흙탕물을 가져다 부어놓은 것 같았다. 덕세가 여인의 옆에 누워 말했다. 우리들의 그곳이 질펀하여 다 마르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구려. 그러니 이대로 반드시 누워 다리를 벌리고 젖은 부분을 햇볕에 말리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재미있는 결합을 한 후에 집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소? 예,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은 나란히 누운 채 두 다리를 최대한 벌려서 젖은 사타구니 사이를 햇볕에 내놓고 말렸다. 그런데 여인은 별로 재미가 없어 아래가 촉촉한 상태에서 한 번 더 몸을 맞대고 싶었다. 이보시오. 내 것은 벌써 다 마른 것 같은데 어서 한 번 더 하고 가도록 합시다. 그러나 덕세는 너무 힘을 쏟았기에 좀 더 푹 쉬고 싶었다. 기다리시오. 내 것은 아직 좀 더 말려야 한단 말이오. 그러자 여인은 슬그머니 화가 나서 물었다. 아니, 내 것은 깊숙한데도 다 말랐는데 당신 것은 툭 튀어나왔으면서도 아직도 덜 말랐다는 것은 무슨 까닭이요? 이에 덕세가 말했다. 아, 그것은 다 이유가 있소이다. 당신 것은 쪼개져 있어 빨리 마르지만 내 것은 통째로 말리니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오. 옛날 어느 마을에 잠기가 밝은 데다가 신경이 무척 예민한 부인이 있었다. 그래서 밤중에 무슨 작은 소리라도 날라치면 매번 남편에게 밖에 나가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라고 성화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나란히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무슨 소리가 났는지 부인이 남편을 흔들어 깨웠다. 여보, 빨리 일어나 봐요. 밖에 누가 왔나 봐요. 알았소. 남편은 하는 수 없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아무것도 아니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니 그냥 자자고요. 그리고 잠시 후 또 부인은 자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다. 여보, 일어나 봐요. 밖에서 소리가 나요. 알았소. 남편은 또다시 하는 수 없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아무것도 없소. 잘못 들은 거니 그냥 잠이나 계속 자자고요. 남편이 막 다시 잠이 들려는 순간 또다시 부인이 남편을 깨웠다. 여보, 빨리 일어나 봐요. 밖에서 소리가 나요. 이번엔 진짜 누가 왔나 봐요. 남편은 한두 번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그럭저럭 참았지만 세 번째가 되자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다. 여보, 누가 온 것 같다니까요. 그 소리에 남편은 거의 신경질적으로 이불을 끌어 푹 덮으며 말했다. 별거 아니니까 안심해도 되는구려. 무시당한 부인은 토라지듯 말했다. 아니, 당신 어떻게 그런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도둑이라면 소리를 안 내고 들어올 것이니까 도둑은 아닐 것이고, 그리고 만약 강도라고 해도 당신을 보면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갈 거니까 걱정할 거 없소.
옛날 어느 마을에 홍기를 놓친 머슴 달봉이는 장가를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길을 지나가는데 어느 한 꼬마 녀석이 막대기로 뱀을 괴롭히고 있는 게 아닌가. 이에 달봉이는 불편한 마음이 생겨 아이를 따끔하게 혼내는데 야, 이 녀석아,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그렇게 괴롭히면 되겠느냐? 무릇 생명이란 모두 소중한 것이란다. 그런 못된 짓은 그만두고 집에 가서 강아지 밥이나 주거라. 이에 아이는 달봉이를 노려보며 말하길. 뭐라는 거야, 꼰대. 그렇게 말이 많으니 그 나이 먹도록 장가도 못 가지. 그렇게 아이는 재빨리 자리를 떠났다. 저저 싸가지 없는 거 보소. 하여간 요즘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니까. 나 때는 어른한테 말대꾸 하다간 빗자루가 남아나질 않게 혼났는데 말이지. 그렇게 뱀과 마주한 달봉이가 뱀에게 이놈아, 여긴 위험하니 다시는 사람 사는 마을에 내려오지 말거라. 그러니 내 보금자리인 산에 올라가서 잘 지내도록 하거라. 이에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뱀이 갑자기 쏜살같이 달봉이의 거시기를 물어버리는데 그리고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이에 고통에 화가 치밀어 오른 달봉은 아우, 저 싸가지 없는 뱀놈의 자식이. 내 앞으로 하루 3끼를 뱀탕만 먹고 소주도 뱀 소주만 먹어야겠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도중 어떤 처녀가 달봉이 앞에 서게 되는데 이보십시오. 무슨 일인데 그리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저는 의녀인데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아이고, 그게 말이오. 남사스러워 말하기 어렵소. 어서 말씀해 보시지요. 사실 뱀에게 거시기를 물렸소이다. 어머, 그럼 빨리 독을 빼는 응급처치부터 해야 합니다. 어서 바지를 내리십시오. 그렇게 치료를 시작하려는데 다른 사내가 나타나 말했다. 멈추거라. 경험이 부족한 네가 독을 빼내다 오히려 독이 옮으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내가 할 테니 너는 어서 비키거라. 이복에 아무 걱정 마시게. 내가 바로 그 유명한 의원 하준이라네. 그렇게 달봉이는 무사히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전국에서 알아주는 땅꾼이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떤 한선비가 나이 30살이 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하다가 마침내 적당한 혼처가 있어 혼인날을 잡아놓게 되었다. 그런데 이 선비가 은근히 처녀를 한번 보고 싶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처가가 될 집에 들리게 되었다. 내 이참에 색시 얼굴이나 한번 봐야겠구나. 저녁 무렵 선비는 색시의 방이 있음직한 뒤뜰로 가 처녀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서성거리니 과연 얼마 후에 처녀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었다. 선비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돌아서서 소변을 보는 척하였다. 처녀 또한 신랑 될 사람이 몹시 궁금하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힐끗 선비의 등에 눈길을 주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석양에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통해 선비의 엄청난 물건의 크기를 보게 되었다. 처녀는 깜짝 놀라 곧 어머니의 방으로 뛰어들어가서는 어머니 싫어요. 난 절대로 시집을 안 갈 거예요. 왜 이러니? 왜 이래? 어서 까닭을 말해보거라. 글쎄, 병신이 되고 싶진 않은걸요. 병신?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처녀는 방금 바라본 선비의 우람한 물건 그림자 이야기를 하였다. 어머니는 과연 사위의 물건이 그리 우람하다면 딸이 성치 못할 것 같은 의심도 드는지라 그날 밤 사위될 선비를 사랑채로 불러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내 오늘 딸아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선비가 픽 웃으며 이거 아니 장모님, 왜 그런 이야기를 믿습니까?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한번 보여드릴 테니 잘 살펴보십시오. 이거 참 내가 직접 확인할 수도 없고 어찌 좋은 방법이 없겠소? 처녀의 어머니는 지체가 높은 여자였으나 이것은 딸에 관련한 중대한 문제였으므로 하는 수 없이 유심히 관찰하였다. 그리고는 안심이 되어 딸에게로 돌아가서는 얘야,
내 낭군 될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대패로 깎아낼 터이니 염려 말라 하더라. 처녀는 안심하게 되었고 드디어 첫날 밤에 사랑의 일전을 몇 번 되풀이한 뒤 신부가 말했다. 서방님, 지난번에 대패로 너무 밀어버린 것 같은데 다시 붙일 수는 없나요?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남편이 부인을 관아에 끌고 와 사또에게 말했다. 사또, 이 사람이 제 마누라인데 하루가 멀다 하고 외간 남자와 서방지를 해대니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또가 아내에게 너는 어찌하여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와 서방지를 하는 것이냐? 하고 그의 부인을 다그쳤다. 그러자 부인이 태연하게 변명하기를 아니, 저는 그 사람이 저한테 달린 것 좀 빌려달라고 해서 잠깐 빌려줬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인지요? 그리고 언제부터 나라에서 내 아랫도리를 관리했다는 것입니까? 부인의 이러한 당돌한 대답에 사또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궁리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옆을 보니 쥐가 담벼락 사이로 들락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사또는 옳거니 하며 무릎을 치고는 쥐구멍을 가리키며 남편에게 물었다. 저게 무슨 구멍이냐? 그러자 남편이 말하길 쥐 구멍입니다. 다시 부인에게 물으니 쥐구멍이 맞습니다. 그래, 틀림없이 쥐구멍이지. 그런데 저 구멍이 내 말대로 하면 담벼락에 붙었으니 담구멍이라 해야지. 왜 너는 쥐구멍이라 하느냐? 그러자 여자가 우물쭈물하며 답했다. 그야 쥐가 들락날락하는 구멍이니 쥐구멍입니다. 이에 사또가 부인을 꾸짖으며 그래, 그 말이 맞다. 아무리 외간 남자가 너한테 붙었다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니고 맨 처음 너한테 들락날락한 사람인 남편이 구멍의 주인이니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느니라. 그러니 마음대로 서방지를 한다면 큰 벌을 받을 것이니라. 그제야 다급해진 부인은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다. 아이고 사또나리,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부인은 울면서 사또에게 다시 말했다. 그런데 사또나리,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사옵니다. 그래, 무엇이냐? 그렇다면 거시기 똥구멍의 주인은 누구이옵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약간 모자란 칠삼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모시는 어르신과 함께 한양길로 올랐다가 2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거참, 하도 집에 안 오니까 내 집도 까먹게 생겼네 그려. 그나저나 우리 이쁜 마누라를 오늘 밤새도록 아주 홍군형을 내줘야겠어. 그렇게 칠삼이는 집으로 들어가는데 임자 나왔구려.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오셨소? 서너 달 걸린다더니. 일이 일찍 끝나서 그나저나 보고 싶었어. 우리 신혼인데 임자 혼자 매일 밤 얼마나 외로웠어? 난 괜찮소.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안 괜찮소? 오늘 아주 그냥 입에서 장군님 소리 나오게 해주겠소? 어머머, 씻고 오시오. 땀 냄새. 2달간 한 번도 안 씻었소? 아차차, 잠시 기다리시오. 그렇게 대충 씻고 온 칠삼이가 2달간 대감마님 혼자 기생집에서 놀고 나는 밖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시오? 뭐라고요? 아니, 말이 헛나왔네. 어서 이리 오시게. 그렇게 즐거운 행사를 치른 후 이렇게 양기가 넘치는데 어떻게 참았소? 임자, 자네 생각하면서 참았지. 아직 9번 더 남았소. 기대하시구려. 으이구, 이 짐승. 그때 이웃집 양반이 문을 두드리며 아, 이보시오. 옆집에서 왔는데 거 시끄러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소. 이에 칠삼이가 나가 말하길 아, 미안하오. 내 오랜만에 마누라를 봐서 흥분했소. 이 마을이 조용하다길래 이사 왔더니 밤이면 밤마다 허구한 날 절구질 소리에 여인네는 울어대지. 아, 미안하오. 앞으로 조심하겠소. 내 들어보니 이 집 소리가 제일 커. 한 달 동안 매일 밤 쉬지 않고 울어대니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아니, 뭐라고요? 그 말이 사실이요? 아무튼 한 달 동안 울었다니 다행이구려.
하마터면 내 이쁜 마누라를 의심할 뻔했소. 아니 그건 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2달 비웠으니 아마 다른 여자가 와서 한 달간 울고 갔을 것이오. 옛날 어느 마을에 덕파리와 칠복이가 주막에서 술을 한잔 하고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덕파리가 칠복이에게 말을 건네는데 자네 그거 아는가? 뭐 말이야? 주막 주인 과부 순실댁 말이오. 아, 이 여자가 글쎄 그렇게 안 생겼는데 아주 승부욕이 있다더군. 그래서 내기를 하자고 하면 안 빼고 한다더군. 근데 그래서 뭐? 저번에 돌쇠 녀석이 술내기 하자 해서 그날 술내기에서 이겼다더군. 그래서 그날 순실댁 방에 들어가서 밤새 아주 그냥 거시기 했다던데. 그게 진짜야? 그렇다니까. 그럼 말 나온 김에 오늘 우리 한번 도전해봐. 이봐 순실댁. 그러자 순실댁이 다가오는데 왜 그러요? 술 더 드려? 아니 그게 아니고 술 먹고 그냥 심심해서 그러는데 우리 내기 한번 할까? 자네가 이기면 2냥 주고 내가 이기면 오늘 밤 자네 방에서 밤새 그거 하는 걸로. 좋소. 근데 뭐로 할 거요? 그건 순실댁 자네가 정해보시오. 그렇다면 한마디로 날 화나게 해봐요. 그럼 밤새 하게 해줄게. 좋았어. 그럼 시작하네. 못생긴 년, 아무렇지도 않은데 더러운 것, 전혀 화 안 나? 돼지 같은 게. 그러던지 말던지. 아따마 진짜 독하네 독해. 그럼 2냥 주시오. 그렇게 2냥을 건네주는데 옆에 있던 칠복이가 그럼 이번엔 내가 해볼까? 그래, 한번 해보시오. 이번에도 뭘로 할지 자네가 정해보소. 한마디로 날 화나게 하면 내가 밤새 하게 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2냥 주는 걸로. 뭐라고? 거참, 한마디로 날 화나게 하면 그럼 내가 밤새 하게 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2냥 주는 걸로. 뭐라고? 아이 참, 한마디로 날 화나게 하면 그럼 내가 밤새 그거 하게 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2냥 주는 걸로. 뭐라고? 거 귓구멍에 족발을 쳐박았나? 한마디로 날 화나게 하면 그럼 내가 밤새 그거 하게 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2냥이라고. 뭐라고? 아 이런, 내가 전내줬어. 내가 이겼지? 그럼 오늘 밤에 잘 부탁하네. 아잉 몰라. 미천 단단히 가지고 와. 아니 뭐야? 돈 주고 하는 거였어? 하니 순실댁이 어이없다는 듯 뭐야? 밤새도록 노름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할 것 아니야? 사실 순실댁이 승부욕이 강한 이유는 바로 노름에 환장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옛날 어떤 귀 안 들리는 사람이 길을 가다 해가 지는 바람에 근처의 어느 주막집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게 되었다. 때마침 또 한 사람의 소금 장수가 투숙하게 되어 2사람이 한 방에 들게 되었다. 그런데 그 소금 장수는 함께 자는 사람이 못 듣는 사람인 줄은 미처 모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못 듣는 사내는 금방 골아떨어졌지만 소금 장수는 잠을 이루지 못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주막집 부부가 옆방에서 거나하게 일을 벌이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소금 장수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아니 이런 재미있는 일은 혼자만 즐길 수는 없지. 하고 소금 장수는 옆에서 자고 있는 귀 안 들리는 사내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 깨웠다. 그러나 못 듣는 사내는 그 환성이 들릴 리가 없었다. 아니 자는데 왜 찌르는 것이야? 하고는 소금 장수가 실수로 옆구리를 찌른 것이라 생각하여 뭐라 하지 않고 계속 잠을 잤다. 그렇게 다시 한참을 자고 있는데 새벽이 되자 주막집 내외가 또다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에 소금 장수는 재미가 나서 옆에 사내와 함께 즐기려고 또다시 못 듣는 사내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 깨우려 했다. 이에 참지 못하고 매우 화가 난 못 듣는 사내가 성을 내며 아니 이놈아! 아까 밤중에도 쿡쿡 찌르더니 새벽에도 또 쿡쿡 찌르느냐?
하고 큰 소리로 소금 장수를 나무랐다. 그런데 옆방의 주인은 이 소리가 자기 부부간의 일을 희롱하는 줄로 오인하고 화가 나 몽둥이를 들고 와서 아니 이놈아, 내 놈이야말로 우리 부부간의 일에 웬 간섭이냐? 하고 호통을 치며 몽둥이를 휘두르니 귀 안 들리는 사내는 무슨 연고인지 알지도 못하고 아니 거시기로 찌르는 것도 모자라 몽둥이까지 찌르려 하니 나 좀 살려주시오. 하고는 보찜까지 두고 주랭랑을 쳐 도망을 가버렸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앞 못 보는 남편이 말 못하는 아내와 함께 방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웃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이에 앞 못 보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니 어디서 저렇게 떠드는 소리가 나는 것이오? 하고 묻자 밖을 내다본 아내가 한 손으로 남편의 두 젖 사이에 사람 인자를 썼다. 그러자 남편이 두 젖 사이에 사람 인자이니 그렇다면 불이 났소? 도대체 어디서 불이 난 것이오? 하고 다시 묻자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옥문을 만지게 하였다. 촉촉이 젖은 이곳이라면 진흙골에서 불이 났단 말이오? 그러면 진흙골 누구의 집이오? 남편이 또 그렇게 묻자 아내는 남편에게 입을 맞추었다. 입 구자가 두 개이니 여생원 댁이란 말이지? 그래 그러면 얼마나 탔소? 남편의 말에 아내는 남편의 바지를 내리더니 갑자기 그곳의 털을 다 뽑아버렸다. 아이고 다 타고 기둥만 남았다고? 아이고 불쌍하구나 불쌍해. 하고 아픔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을 하였다. 부부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마침 한 사람이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주인장 안에 계시오? 누가 온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나가보시오. 그래서 아내를 시켜 나가보라고 하니 다시 들어온 아내가 이번에는 남편의 거시기를 잡더니 옆으로 확 꺾어버리는 것이었다. 아이고 허리가 완전히 굽은 것을 보니 옆집 김노인이 왔나 보군 그래. 속히 들어오라 하시오. 그 후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색을 무척 밝혔다. 여보, 나왔소? 어서 작은 방으로 들어오시구려. 남편은 나갔다 오면 집안에 사람이 있건 없건 부인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 짓을 한번 해야만 했다. 이에 부인은 민망하여 남편에게 서방님, 혹시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한 잔 마시자 라는 말로 신호를 하시면 제가 곧 작은 방으로 들어가겠으니 당신이 한참 후 그 뒤를 따라 들어오면 사람들은 술 한 잔 마시는 줄만 알 따름이지 어찌 그걸 하는 줄 알겠습니까? 옳거니 그거 좋은 생각이요. 하고 그로부터 그걸 하고 싶으면 한 잔 마시는 것으로 약속하였다. 하루는 장인이 왔는데 밖에서 돌아온 사위가 건성으로 몇 마디 인사를 한 후 부인에게 부인, 한 잔 마시는 것이 어떻겠소?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니 부인이 곧 따라 들어가는 것이었다. 상을 다 차리면 나를 부르겠지. 그런데 얼마 후 두 사람이 그냥 나오는데 두 사람의 얼굴이 모두 불굴의 홍조를 띠고 있었다. 이에 장인이 노하여 집으로 돌아와 장모에게 세상에 딸이란 남만도 못한 것 같소. 당신도 이제부터는 딸년 집에 가지 마시오. 이에 장모가 궁금해 물으니 아니 무슨 까닭이요? 내가 술을 좋아하는 건 딸년도 잘 알고 있는데 술을 작은 방에다 담궈 놓고 저희 내외만 들어가 마시면서 나에게는 한 잔도 권하지 않으니 세상 천하에 어찌 이리 몰인정한 딸 자식이 있겠소. 그러니 이제 절대로 딸네 집에 가지 마시오. 이 말을 들은 장모가 남편이 없는 틈을 타 딸네 집에 살짝 가서 딸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크게 노하셨다.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노하셨어요? 저번 날 내 아버지가 왔을 때 너희 내외가 작은 방에 들어가서
너희들끼리만 술을 마시고 아버님께는 한 잔도 권하지 않았다고 크게 노하고 계신다. 이 어리석은 거사, 아무리 서방이 좋아도 눈치껏 해야지. 이에 딸이 말하길 아버지는 잘 알지 못하셔서 그래요. 본래 그 일은 여차여차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실제는 술이 없었어요. 만일 술이 있었더라면 어찌 드리지 않고 기다리게 했겠습니까? 이 일을 아버지께 잘 말씀드려서 노여움을 풀게 해주세요. 하고 말하니 장모가 집으로 돌아와서 장인에게 말했다. 내 오늘 딸네 집에 갔다가 전번 일의 자초지종을 알아가지고 왔지요. 일이 여차여차해서 그리 되었을 뿐 실제로는 술이 없었다고 합디다. 하니 그 말을 들은 장인이 내 미처 그걸 몰랐군. 딸내 부부의 방법이 실로 묘하니 나도 지금 한 잔 마시는 게 어떠하오? 하자 장모가 자리를 폈고 일이 끝난 후에 장모가 영감, 한 잔 더 하시지요. 당신 술 좋아하잖아요. 허허, 아니요. 늙은 탓에 이제는 한 잔 술에도 크게 취하는구려. 하니 장모가 아쉬워하며 그럼 할 수 없구려. 매일 한 잔씩 마실 수밖에. 어느 대감댁에 간신히 까막 눈을 면한 젊은 머슴 하나가 있었다. 어느 나른한 봄날 머슴은 볕따스한 텐마루에 걸터 앉아 독서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아니 무슨 책이 이리도 재미있다냐? 머슴이 뺨을 붉게 물들여가며 개슴츠레한 눈으로 읽고 있는 그 책은 다름 아닌 소녀경이었다. 그런데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안방 마님이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곁눈질로 책 표지를 살펴보고 난 마님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아니 너는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대체 못하려고 그런 유상한 책에 빠져 있느냐? 그 책에는 망측한 대목이 무척 많이 있다던데. 마님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머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젊은 머슴은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마님, 그런 부분이라면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 그런 대목은 죄다 빼놓고 읽거든요. 그 말을 들은 마님이 말했다. 오, 그래?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구나. 그렇다면야 괜찮지. 그럼 나도 그런 대목은 빼놓고 읽을 테니까 그 책 잠깐 이리 줘보렴. 마님은 잽싸게 책을 낚아채 읽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박씨 성을 가진 한 선비가 어떤 기생에게 완전히 빠져 글 공부를 게을리하게 되었다. 이에 하루는 그의 친구들이 충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해 자리를 마련해 만나게 되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글만 읽던 자네가 기생에게 빠져 사내로서 대의를 잊고 사는 게 친구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이라네. 또한 자네 식구들과 친척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네. 그건 나도 잘 안다네. 여색을 멀리해야 마땅해. 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내 메오리의 아름다운 모습만 보고 있노라면 모든 근심 걱정을 잊게 되고 나쁜 것이라면 조금도 찾을 수 없는 걸 어찌하겠는가? 그러자 친구들이 책망하며 이 친구가 단단히 홀렸구만 홀렸소. 아무리 예쁜 여인이라도 어찌 나쁜 것이라고 하나가 없겠는가? 정말이라네. 그렇다면 그녀가 뒤를 볼 때면 왜 그 더러운 것을 못 보았는가? 이에 선비가 웃으며 말하길. 왜 못 볼 리가 있겠는가? 그녀가 뒷간에 오를 때를 보면 마치 공작새가 오색 구름을 타고 깊은 계곡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분홍색 치마를 걷어 올리고 아랫도리를 드러낼 때에는 그 엉덩이가 반쯤 구름 사이에 구르는 쟁반과 같고, 또 쏟아지는 소피 소리를 듣자 하면 마치 운모가 붉은 입술을 열고 구슬을 토해내는 것과 같고, 메오리의 방귀 소리를 말하자면 날아가던 꾀꼬리가 꽃나무에 앉아서 100가지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으며, 그녀가 큰 볼일을 쏟을 때면 노랑 장미꽃잎이 어지럽게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네. 이에 친구들이 크게 탄식하며 야, 이 친구 이거 완전 맛이 가버렸네. 맛이 갔어. 야, 이 정신 나간 친구야. 내 듣자 하니
음식 앞에서 더럽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그렇게 좋으면 그 장미꽃에다가 밥이라도 비벼 드시게나. 옛날 어느 산골에 선비 한 사람이 작은 초가집을 짓고 부부가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하루는 해가 져서 땅거미가 질 무렵 소금 장수가 와서 하룻밤 묵어갈 것을 청했다. 이에 선비는 난처해하며 보다시피 집이 작아 방이 좁은데다 아래 위채가 붙어 있으며 우리 부부만 단둘이 살고 있어 외인을 재울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자 소금 장수가 간청했다. 나도 역시 가난하지만 양반집 자손이랍니다. 소금을 팔아 생계를 이어보려고 이렇게 다니다가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으니 어디로 가서 자겠습니까? 산에서 자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면 어쩐단 말입니까?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이에 선비는 차마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소금 장수를 사랑방에 들여놓고 자기와 함께 자기로 허락하였다. 그런데 그날 밤 부부는 마침 송편을 해먹기로 했는데 귀한 송편을 소금 장수까지 주기가 아까워 부부가 상해하였다. 선비는 마침 좋은 계획이 있다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잘 들어보시오. 내 좋은 수가 있으니 오늘 밤 노끈으로 내 쌍방울에 묶은 다음 그 다른 쪽 끝을 사랑방 들창 밖으로 늘어뜨려 놓겠소. 그럼 당신이 송편을 빚어 다 익으면 그 끈을 잡아당겨 흔들구려. 그러면 내가 알고 소금 장수 몰래 나와서 함께 송편을 먹는 거요. 그러자 아내는 좋다고 응낙했다. 그런데 선비의 집은 워낙 좁고 창문도 하나뿐이라 소금 장수는 주인 부부의 말을 다 엿듣고 일찌감치 잠든 척하고 있었다. 이에 선비는 노끈으로 자신의 방울을 묶은 다음 한쪽 끝을 들창문 밖으로 내놓고는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옳거니 이 사람 피곤해서 아주 골아떨어졌구먼. 소금 장수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곧 선비의 방울에 묶인 끈을 풀어 자기의 방울에 메고는 가만히 누워 있었다. 얼마 후 밖에서 노끈을 잡아당기자 소금 장수는 살금살금 안방 앞으로 기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사랑방 창문에 불빛이 비치면 소금 장수가 깰지도 모르니 꺼버리는 게 좋겠구려. 그렇지만 여보, 불을 끄고 어떻게 떡을 먹으려고요? 여보, 괜찮소. 어두워도 손과 입이 있잖소. 더듬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니 어서 불을 끄시오. 이 말에 선비의 아내는 웃으면서 호롱불을 끄는 것이었다. 그러자 소금 장수는 방 안으로 들어가 선비의 아내와 함께 송편을 더듬어가며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는 선비 아내의 옷을 벗기고 누워 온갖 재주를 부리며 한바탕 재미까지 본 다음 슬그머니 사랑방으로 돌아왔다. 잠시 후 소금 장수는 자는 선비를 깨우며 말했다. 주인장, 재워주어서 정말 고맙소이다. 새벽닭이 울었으니 이제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짐을 챙겨 떠나는 것이었다. 일어난 선비가 생각해보니 아내가 송편이 다 되면 깨우겠다 해놓고서 새벽닭이 울도록 깨우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니 아내는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고 있었다. 이에 화가 난 선비는 큰 소리로 아내를 불러 깨우고는 소리쳤다. 아니, 여보, 내가 어젯밤 송편이 있거든 깨우라고 했거늘 아무 소식도 없으니 무슨 까닭이오? 이 말에 잠을 깬 아내는 눈을 부비면서 투덜거리는 것이었다. 뭐라고요? 좀 전에 배불리 송편을 먹고 나와 그 집까지 한바탕 잘해놓고는 이제 와서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배부르게 송편을 먹었다니? 선비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아내는 지금까지 일을 모두 그대로 설명해 주었다. 그러고 보니 방울에 묶었던 노끈도 사라지고 없었다. 선비는 크게 당황하면서 아이고, 그놈의 소금장수 놈이로구나. 내 집에 와서 아내와 송편을 둘 다 먹고 갔어. 이렇게 분하고 원통할 수가. 라고 소리치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옆에 있던 아내가 중얼거리며 말하길. 어쩐지 잠자리에서 온갖 재주를 부리며 힘차게 자라기에 웬일인가 했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선비가 아내와 첩을 한 집에 두고 살았다.
그런데 아내와 첩이 허구한 날 다투는 것이었다. 어째서 날마다 싸움만 하고 집안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것이오.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 제발 사이좋게 좀 지내시오. 하루는 선비가 밖에 외출했다가 돌아오니 마침 또 아내와 첩이 심하게 다투고 있는 것이었다. 이 모습을 본 선비는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아니, 내가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타일렀건만 이게 무슨 짓들이오? 하고는 첩의 머리채를 움켜잡고서 내 이런 여자는 당장에 때려 죽여야 하겠소. 하고는 첩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잠시 후 화가 좀 가라앉은 아내가 정말 첩을 때려 죽이면 어쩌나 하고 애를 태우다 가만히 그 방문 앞에 가서 들으니 첩을 끌고 들어간 남편이 아무 소리도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내는 더 가까이 가 문틈으로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랐다. 남편은 첩을 눕혀놓고 그 위에 엎드려 둘이 한창 좋아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밖에서 아내가 소리쳤다. 아니, 세상에 때려 죽인다고 하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오? 화가 치민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와 아이고 분해, 아이고 분해. 그 모양으로 때려 죽이려거든. 나도 좀 때려 죽여 주시오.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하고는 밖에다 대고 소리쳤다. 얘 떡새야, 밖에 없느냐? 예 마님 부르셨습니까? 떡새야, 제발 부탁이니 나 좀 때려 죽여다오. 옛날 한양에 사는 호색한 한량 덕출이가 두매산골을 여행하고 있었다. 여행 중 갈증을 느낀 덕출이는 길가에 있는 어떤 농가에 들어가서 물 한 그릇을 청하는데 주인장 계시오? 지나가는 길손인데 목이 말라 그러니 물 한 바가지만 마실 수 있겠소? 그러자 집안에서 자색이 고운 어린 처녀가 나와 물 한 바가지를 수줍게 건네주었다. 아, 시원하다. 고맙소 낭자. 덕출이가 처녀를 가만히 보니 아직도 음양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순진한 처녀 같았다. 그런데 집에 다른 어른은 안 계시오? 네, 모두 마을 잔치집에 가서 저 혼자 있어요. 이에 덕출이는 수작을 거는데 그런데 낭자, 내가 보니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구려. 속병이 있는 것 같소. 네, 저는 별로 아픈 데가 없는데요. 하니 덕출이가 아니요, 낭자는 병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자세히 보니 이상한 증세가 있소. 한번 진맥을 하여 보는 것이 좋겠소. 하고는 자신이 의원이라고 속이며 처녀의 손을 잡고 진맥하는 척하더니 낭자의 뱃속에는 이미 고름이 차 있으니 속히 고치지 않으면 위험하오. 이에 깜빡 속은 처녀는 걱정스런 얼굴로 그렇다면 속히 치료하여 주시지요. 이에 덕출이는 옳다구나 하며 가머니설로 처녀를 유혹하여 즐거운 행사를 치르고는 이윽고 처녀의 그곳에서 흘러내린 자신의 하얀 액을 접시에 받아 처녀에게 보이며 낭자, 이것 좀 보시구려. 이렇게 고름이 낭자의 뱃속에 있었으니 조금만 늦었더라면 생명이 위험하였을 것이 틀림없지 않았겠소. 하지만 이제 다 치료하였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하고 처녀를 안심시키고 집을 나오려는데 다른 식구들이 돌아왔다. 옥자야, 우리 왔다. 근데 댁은 뉘시길래 우리 집에서 나오는 것이오? 이에 처녀가 이분은 한양에서 온 유명한 의원인데 제가 속병이 있다고 공짜로 치료해 주셨어요. 아, 네. 방금 치료가 다 끝났습니다. 저는 바빠서 이만 가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가려는 덕출에게 처녀의 아비가 이보시오 의원 양반, 내가 잔치집에서 뭘 잘못 먹어 그런지 아까부터 배가 살살 아프다오. 나도 그래. 그러니 우리도 좀 고쳐주고 가시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잣집 노인이 딸 셋을 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남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엄청난 돈을 모았다. 돈 모으는 게 뭐가 어렵나? 한번 들어온 돈은 절대 안 쓰면 되는 거지. 그는 나이가 80세가 다 되도록 여전히 인색해 돈을 전혀 쓰지 않았다. 또한 몇십 년을 두고 국 한 번 끓이는 법이 없었으며
밥을 먹을 때도 반찬이라고는 눈을 비비고 봐도 보이는 것이 없었다. 그는 80평생 조그만 접시에 간장을 담아 그것을 숟가락 끝으로 조금씩 찍어서 밥을 먹었다. 그 꼴을 참다 못한 친척이 어느 날 찾아와 한마디 했다. 아니, 아저씨,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더 오래 사시겠다고 이렇게 돈 하십니까? 이제 그만 돈에 얽매이지 마시고 반찬도 좀 해서 잡수세요. 제발 돌아가실 때까지만이라도 편하게 좀 사세요. 그러나 자린고비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항상 검소하게 살아야 하는 법이야. 자네처럼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면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지. 이에 화가 난 친척이 몇 마디 덧붙였다. 아저씨 참으로 어리석으시네요. 아저씨 아들은 주색에 빠져 재산을 물쓰듯 없애는데 아저씨만 이러고 사시니 진짜 어리석기 그지였군요. 이 말을 들은 노인은 그만 분통이 터져 큰 소리를 쳤다. 뭐라고? 아들 녀석이 그렇게 돈을 낭비한다고? 내 이놈의 자식을 그냥 좋다. 그렇다면 나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어서 두부 한 모만 가져오너라. 나도 이제 좀 배불리 먹어야겠다. 옛날 어느 고을에 얼굴은 예쁘장하지만 조금 모자란 여종 사머리가 마당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이때 그것을 본 엉큼한 주인 양반이 사머리를 방으로 불러들인 후 위로해주는 척 물었다. 예, 사모라, 너 아까부터 왜 그리 울고 있는 것이냐? 하도 망측해서 말씀 올리지 못하겠습니다요. 글쎄 저 머슴 돌쇠 녀석이. 그래, 돌쇠란 녀석이 어쨌다는 거냐? 괜찮다. 날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숨김없이 말해보거라. 여종이 훌쩍이고 나서 입을 열었다. 글쎄 돌쇠 녀석이 소녀를 뒷동산 참나무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는 뭐 숲속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런 몹쓸 놈이 있나? 그래서 돌쇠 그놈이 허튼 짓을 한 모양이구나. 이에 주인 양반은 사머리의 손을 슬쩍 잡으며 물었다. 이렇게 널 희롱하였느냐?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짓을 했사옵니다. 갑자기 소녀를 땅에 쓰러뜨리고. 그 말에 주인 양반이 여종을 은근히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쓰러뜨리고 나서 이렇게 껴안았단 말이냐?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짓을 했사옵니다. 주인 양반은 다시 사머리의 양가슴에 손을 넣으며 말했다. 그럼 가슴을 이렇게 했단 말이냐? 아니옵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짓을 했사옵니다. 뭐라? 그럼 치마 밑으로 손이라도 넣었다는 것이냐? 이런 고얀 놈. 그러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냐? 하며 또 손을 치마 밑으로 넣었다. 아니옵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짓을 했사옵니다. 그렇다면 속옷 속으로 손을 쑤셔넣고 이렇게 했단 말이냐? 주인 양반이 사머리의 속옷 속에 손을 들이밀며 물었다. 네, 주인어른,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몹쓸 놈이 다 있느냐? 그리고 또, 그래, 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더냐? 네, 그리고는 자신의 바지랑 속고이를 내리고. 뭐라? 이런 천하의 망할 놈이.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었느냐? 아무래도 돌쇠놈 힘이 세니 내가 어쩔 수 없었겠구나. 그러자 사머리가 벼랑간 주인 양반의 따귀를 불이 번쩍 나게 후려갈겼다. 아니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따귀를 때려 주었사옵니다. 이에 주인 양반은 아픔을 참으며 다시 물었다. 아이고, 이런 고얀 돌쇠놈을 봤나? 그래, 그 다음엔 또 어떤 짓을 하였느냐? 돌쇠놈이 거기서 멈추진 않았을 텐데 넌 또 가만히 있었느냐? 그러자 사머리가 이번엔 주인 양반의 방울주머니를 힘껏 후려차버렸다. 이렇게 혼쭐을 내줬어요. 어느 날 하늘나라의 선녀가 지상에 있는 선녀탕으로 내려와 목욕을 즐기고 있었다. 개운해. 목욕을 다 마친 선녀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날개옷을 찾으니 옷이 없었다.
옷이 없어진 사실을 안 선녀는 몹시 당황하기 시작했다. 아니, 내 날개 옷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펑하며 산신령이 나타났다. 옷도 옷이었지만 불쑥 나타난 산신령 때문에 놀란 선녀는 얼른 두 손으로 자신의 위쪽을 가렸다. 산신령이 선녀에게 말했다.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이냐? 잃어버린 저의 날개 옷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그럼 잠시만 기다리고 있거라. 잠시 후 다시 나타난 산신령이 말했다. 자, 여기 이 금 날개 옷이 내 옷이 맞느냐? 그 날개 옷은 제 것이 아니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잠시만 더 기다리고 있거라. 잠시 후 다시 나타난 산신령이 말했다. 그럼 이 은 날개 옷이 내 옷이 맞느냐? 아닙니다. 제 옷은 그냥 평범한 보통 날개 옷입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웃으며 말했다. 정말 정직한 선녀인지고. 그런데 선녀야, 아까부터 말인데 아래쪽이 전부 다 보이느니라. 그 말에 깜짝 놀란 선녀가 급히 두 손을 내려 아랫도리를 가렸다. 그러자 산신령이 다시 웃으며 말했다. 가리긴 뭘 또 가리느냐? 이제 볼 거 다 봤으니 보답으로 날개 옷 전부 다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여라. 옛날 어느 마을에 여러 명의 촌사람이 각자의 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다. 그런데 맨 위쪽에 있는 밭에서는 젊은 부부 단둘이서 호젓하게 김을 메고 있었다. 그때 아래쪽 밭에서는 여러 명이 큰 소리로 웃으며 떠들어대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음담패설이 아니면 육담으로 해악과 풍자였다. 한마디로 음욕을 자극하는 말들이었다. 그 말을 들은 젊은 아내가 남편에게 넌지시 말하길. 당신은 저 소리가 안 들리나요? 무슨 소리 말이오? 이 길고 긴 한여름에 피곤과 졸음을 잊고 일을 하기에는 저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요. 허허, 글쎄. 헌데 당신은 왜 그렇게 입을 봉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을 자시지 않았나요? 아니면 기운이 없으신가요? 어서 한마디 농담이라도 해보세요. 아무리 온종일 헛된 수작만 해봐야 혀끝만 아프고 헛된 수고만 할 뿐이오. 아니, 그러면요? 나야말로 황혼이 지나면 집으로 돌아가 그 길로 말이 아닌 실제로 행할 것이오. 에그머니나. 그런 다음 서로 격동하는 소리가 소 9마리가 진흙을 밟는 것과 같이 행한 후에야 우리 둘이 모두 만족할 것이오. 남편의 말에 아내는 호미를 내던지고 가서 남편의 등을 어루만지며 감탄하길. 당신에게는 실로 대적할 수가 없구려? 천하의 무적이세요. 천하무적. 그렇게 날이 저물어 부부는 집으로 가게 되었다. 아이고, 이 웬수야. 소 9마리는커녕 병아리 1마리보다 못하니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옛날 어느 고을에 색을 유난히 밝히는 어떤 선비가 있었는데 그는 기생집 출입을 몹시 즐겼다. 그러나 질투심이 강한 그의 아내 때문에 걱정이 심했다. 아내의 그런 심사를 잘 알고 있는 선비는 불똥이 언제 튈지 몰라 한동안 슬금슬금 몸을 사렸다. 무서운 아내 때문에 맘대로 즐기지도 못하는구나. 그렇다고 호색하니 기방 출입을 삼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선비가 한 가지 묘안을 짜내게 되었다. 선비는 먼저 기방으로 달려가 모처럼만의 재미를 만끽한 다음 소매 속에 자라목 하나를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예상대로 아내는 또 득달같이 쫓아와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다. 당신 또 기생집 갔다 왔지? 아이고,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이에 선비는 일부러 크게 화를 내면서 모름지기 사내대장부가 아내로부터 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은 모두 가랑이 사이에 있는 이 물건 때문이오. 그러니 이 물건만 없다면 투기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오. 하고 외친 다음 작은 칼을 꺼내어 자신의 물건을 베는 척하고는 자라목을 꺼내어 마당으로 던져버렸다.
뜻밖의 사태에 깜짝 놀란 아내가 선비에게 내 아무리 질투가 심하다고 하여도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오? 하며 따지고 드는 것이었다. 그때 마침 여종 하나가 뜰을 지나면서 선비가 던진 그 물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마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던진 물건은 눈이 뚫리고 색깔이 얼룩이 있으니 이것은 그냥 자라의 목이에요. 남자의 물건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내 아내는 더욱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런 젠장! 이제부터 나도 다른 사내랑 마음껏 재미 좀 볼 수 있나 했더니 어느 시골 마을에 아들 형제를 둔 부부가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부부는 열심히 일하여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였고 비록 단칸방이지만 남양에 아늑한 초가집도 하나 있었다. 그런데 크게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이 부부에게도 걱정거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9살과 7살 먹은 아들들 때문에 부부간의 밥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어느 겨울 저녁밥을 먹고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기우는 무렵이었다. 부부는 간만에 눈이 마주쳐 서로 위기가 투합해 재미를 보려고 하였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골칫거리였다. 저 녀석들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도 안 되겠구나. 하지만 궁하면 통한다고 궁리 끝에 묘안이 떠올랐다. 옳카니 남편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얘들아, 방이 몹시 춥구나. 나가서 모아놓은 장작을 좀 가져다가 방에 불 좀 지피지 않겠니? 예, 아버지. 남편의 말에 아무것도 모르는 두 형제는 신나게 뛰어나가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부부는 이때다 하고 그 사이에 모처럼 신나게 볼일을 보기 시작했다. 여보, 이게 얼마만이요? 밖에서 한참 불을 지피던 형이 동생에게 말했다. 야, 가서 방이 뜨거워졌는지 알아보고 와. 동생은 형이 시키는 대로 쪼르르 달려가 방문을 열어보려는데 방에서 묘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문틈으로 잠시 방 안의 광경을 들여다보았다. 깜짝 놀란 동생은 곧바로 형에게 달려가 말했다. 형, 불 그만 떼! 너무 뜨거운가 봐. 아빠가 엄마 위에 올라가 있고 엄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어.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신랑이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처갓댁에 가게 되었다. 이에 장인 장모가 반가워하며 밥을 지어 대접해 주었다. 그러나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지라 음식이 변변치 않았지만 신랑은 내색하지 않고 감사히 받아 먹었다.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 드시게나. 아닙니다. 장인어른, 이 정도면 진수성찬이지요. 허? 여보, 밥이라도 2그릇 먹어요. 한 그릇으로 되겠어요. 괜찮소. 배가 불러서. 그리고 날이 저물어 밤이 되자 장인과 장모는 윗방, 사위와 딸은 아랫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밤중에 장인이 장모와 음사를 나누게 되었다. 여보, 마누라, 오늘 밤도 한번 어떻겠어? 오늘은 딸 내외도 있는데 들키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그렇게 점점 흥이 무르익어 가자 장인 장모가 말했다. 나는 귀가 덮여진 듯 정신이 멍멍하오. 나는 사지가 녹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후 일을 마치고 장모가 장인에게 우리가 하는 말을 사위가 엿들을지 모르니 조심하시오. 라고 하였다. 이튿날 아침 밥상머리에서 장인이 사위에게 자네는 세속 사람들이 하는 실없는 말들을 따라하지 말고 삼가하도록 하게. 라고 훈계조로 말을 하자 사위가 말하길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듣는 사람의 과실로 그만 두 귀가 덮이는 것 같아 정신이 멍멍하고 사지가 녹아 없어지는 것 같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답하니 장인이 부끄러워 말이 없어지자 옆에 있던 아내가 그러기에 내가 뭘 했어요. 밥 2그릇 먹으랬잖아요.
옛날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몹시 음기가 강하여 큰 물건을 가진 남자를 찾고 있었다. 옛말에 코가 큰 사람은 물건도 크다 하였으니 어디 코가 큰 사람을 찾아봐야겠다. 하루는 장에 가서 오가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코가 큰 사람이 보이지 않아 실망하고 있었다. 저녁 무렵이 되어 갈 때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행색은 초라하였으나 그의 코를 보니 보통 사람의 코보다 몇 배나 되어 보였다. 드디어 찾았네. 찾았어. 이에 여인은 몹시 기뻐하며 이 사람이야말로 물건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하고 가머니설로 유인하여 집으로 데리고 왔다. 과부는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저녁을 대접한 후에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차린 것은 별로 없지만 맛있게 드시구려. 처음 만난 내게 이런 대접을 해주니 정말 고맙소이다. 그리하여 과부는 드디어 사내와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사람의 물건이 어린 아이의 것과 같이 작아 쾌감을 느낄 수가 없었다. 과부는 분함을 참지 못하여 아니, 코가 이렇게 큰데 물건은 어린 아이만도 못하다니. 내가 속았네. 속았어. 하고는 사내를 책망하였다. 차라리 저 큰 코로 하는 것이 낫겠네. 낫겠어. 하고는 남자의 얼굴 위에 엎드려 코를 그곳에 들이밀어 보니 오히려 남자의 물건보다 훨씬 좋아서 자유자재로 문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첫 딸기 울고 날이 밝기 시작하자 여인은 그 남자를 얼른 쫓아내었다. 어디서 그런 물건을 달고 사기를 치는 것이오? 얼른 나가시오. 남자는 세수도 못한 채 쫓겨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가에서 마주친 사람이 그의 얼굴을 보면서 아니, 무슨 놈의 미음이 온 얼굴에 묻어 있어. 당신은 미음을 입으로 먹지 않고 코로 마셨소. 이에 당황한 남자가 둘러대길 그러니까 의원이 그러는데 코에 미음을 바르면 피부도 좋아지고 복이 온다고 하지 않겠소? 옛날 어느 과부가 대릴사위를 얻게 되어 하나뿐인 외동딸을 시집 보내게 되었다. 그리하여 옆방에 신방을 만들어 순진한 외동딸과 사위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순진한 딸은 첫날 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었다. 그 일을 치르기 위해 사위가 겉옷을 벗자 이를 본 딸이 깜짝 놀라 옆방으로 달려와 말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남편의 가슴에 머리카락 투성이에요. 구역질이 나서 도저히 못 참겠어요. 얘야, 그게 무슨 소리니? 내 남편이 될 사람이 아니냐? 너는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그러니 어서 신방으로 돌아가거라. 딸이 신방으로 돌아가자 그때 마침 신랑은 바지를 벗고 있었다. 딸이 그걸 보고는 다시 어머니 방으로 곧장 달려가 끔찍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정말로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의 두 다리 사이에도 머리카락 투성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에휴, 얘야, 이제 너는 그의 아내가 되었단다. 그러니 어서 신방으로 가서 남편과 함께 하거라. 딸이 다시 가서 방문을 열자 이번엔 남편의 물건이 매우 커져 있었다. 딸은 놀라서 기겁을 하고 다시 어머니 방으로 도망쳐 달려왔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그래, 이번엔 또 뭐냐? 참다 못한 어머니가 딸에게 물었다. 어머니, 그 남자는 두 다리 말고 큼지막한 가운데 다리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자 어머니가 소리치며 말했다. 얘야, 이제 더는 못 참겠구나. 너는 여기 가만히 있거라. 내가 해결하마. 옛날 어느 마을에 일생을 주색에 파묻혀 살아온 한 노인이 어떻게 또 새로운 첨을 맞아 즐겁게 살까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남학신을 심고 2층을 올라가 커다란 북 위에 구슬을 던져서 튕기는 꿈을 꾸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요상한 꿈이냐? 노인은 그 꿈이 너무도 이상해서 곧 점쟁이를 불러 해몽을 하게 했다.
점쟁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남학신을 신고 2층에 오른다는 것은 앞으로 지위가 높아진다는 뜻이며 구슬을 가죽으로 된 북 위에 굴려 튀는 것은 솔개가 높이 나는 것 같이 당신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퍼진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몹시 기뻐하며 아무 생각 없이 또 첩을 얻었다. 그리고는 밤낮으로 정열을 불태우며 향락에서 헤어나질 못했다. 아이고 좋다 좋아. 인생 뭐 있나?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거지. 그러나 노인은 한 달도 못 가서 그만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었다. 용한 의원을 불러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젠 약도 소용없다니 어떻게 된 것이냐? 이보시게 의원 양반, 내가 아주 좋은 꿈을 꾸어서 그걸 따랐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겠어. 노인은 한탄하며 의원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자 의원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해몽은 잘못된 것입니다. 노인의 연세로 남학신을 신고 가파른 계단을 올랐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다간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노인은 간담이 서늘해졌다. 노인은 다시 손을 내밀며 의원을 붙잡고 물었다. 의원 양반, 그럼 구슬을 북 위에 던져 튀는 것은 무슨 뜻이요? 이에 의원은 딱하다는 듯이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죽 2장으로 만든 북 위에다 구슬을 던졌다 함은 두 사람의 살가죽 사이에 알이 끼어서 터져 죽게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 후 노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